자, 형태로운 두 번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형태소의 정의, 그리고 형태소의 종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어의 정의까지 이 조사가 단어로 취급받는다까지 정리를 한 게 첫 번째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형태소 나오고 형태소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단 라는 이야기가 됐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정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종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자립성, 그 다음에 이제 실질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줬습니다.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그리고 이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자, 형식 형태소면 이런 팁을 조금 이제 드렸었는데, 뭐면 형식이면 무조건 의존이다. 그리고 이제 형식 형태소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실질인데 무조건 자립이냐, 혹은 이제 의존인데 그럼 의존이라면 무조건 형식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을 때 요거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다? 어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실질이면서 의존의 형식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고민하면서 형태소를 분류를 좀 해봐야 된다. 요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고요. 이 형태소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을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태소와 단어를 구분짓는 키워드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립할 수 있는 이 자립 형태소 같은 경우는 단어로도 우리가 불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의존 형태소 같은 경우는 단어로 되지 못하는 케이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예외가 바로 뭐다? 조사였다. 그럼 조사는 왜 의존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립이라고 들어가는가? 뭐와 비교를 하면서 어간과 어미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얘네들은 잘 끊어지고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은 잘 안 끊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어로 본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열심히 떠들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정의가 끝났잖아요. 여기 이 라인이 정의가 끝났으면 그 다음 라인 역시 이제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종류가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결국은 이제 형태소의 개수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한 개로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를 단위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모여 있는 것들을 이제 복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 같은 이야기들이 되겠죠. 근데 복합어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사과 플러스 나무, 이렇게 한 개 한 개 만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어근 플러스 어근, 요 구조를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풋사과처럼 얘는 이제 자립할 수 혼자 쓰고요. 얘는 혼자 사용할 수 없고요. 얘는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사 플러스 어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얘들이 뭐가 됩니까? 파생어가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많이 괴롭히는 이 어근이라는 개념과 접사라는 개념이 이 단어의 종류, 즉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단어의 형성이라는 파트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고요. 오늘 이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이제 좀 심도 있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요. 거의 무조건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거의 매년 등장하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가 나오죠. 자, 단어의 이제 구조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어근과 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근과 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헛소리 같은 경우는 이 소리, 맨발의 같은 경우는 이제 발, 가위질 같은 경우에 이제 가위, 놀이기의 놀 같은 게 이 단어에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소리인데 헛한 소리, 발인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발, 뭔가를 하는데 가위를 하는 거고, 놀다의 이 플레잉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뜻이 나오죠. 어근에 붙어서 어근의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부분을 이제 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허, 여기 있는 맨, 여기 있는 질, 여기 있는 이가 이제 접사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공부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접사는 우리 문법 형태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 부분들인데 이거 또 의미가 있겠지만 따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여기로 보시죠. 새로운 문장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요, 수능 전날에 반드시 이미지화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접사라는 개념이에요. 접사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의 본질 같은 경우는요, 이 혼자 쓸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고요. 그리고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성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가 얘가 합성어니 파생어니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혼자 끊었을 때 혼자 쓸 수 없는 아이들, 즉 자립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럼 얘가 뭐일 확률이 되게 높은 겁니까? 접사일 확률이 되게 높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얘가 파생어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간들이 되기 때문에 좀 캐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접사가 사용되는 양상들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단어 이제 풋사과라는 단어 있어요. 혹은 뭐 나무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풋 부분과 이 꾼이라는 부분이 우리의 접사를 담당하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과들 중에 풋풋한 거, 그 다음에 나무를 하는 그런 사람의 느낌을 주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요, 뜻을 제한한다 라는 이미지, 뜻을 부여한다 라는 이미지로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꾼 같은 경우는 혼자 떼어 썼을 때 잘 혼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얘네들이 접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특강에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너무 중요한데 아까 전에 나왔었던 놀이 같은 케이스예요. 예시로 들었었던 뭐 꿈 같은 케이스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원래 원형이 되게 중요해요. 원형이 되게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놀다라는 원형에서 이가 붙은 케이스고요. 얘 같은 경우는 꾸다라는 원형에서 이 미음이 붙은 케이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놀다와 꾸다 역시 전부 다 뭐예요? 품사가 동사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붙이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뭐로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명사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얘네들의 역할, 여기 있는 이 미음, 이, 여기 있는 미음,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다. 제발 기억하세요. 무조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건 뭐뿐이다? 품사뿐이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품사가 바뀐다? 얘는 뭐다? 접사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이게 3번 때문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선배님들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부분들인데, 이 3번 부분이 예시가 먹이다 같은 케이스예요.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먹 플러스 이 플러스 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얘의 원형은 기본적으로 먹 플러스 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 먹다 먹고, 즉 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간, 여기 뒤쪽은 변하기 때문에 엄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이가 그럼 도대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당황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가. 그래서 엄이라고 물어보면 또 엄이라고 대답하고, 어간이라고 물어보면 어간이라고 대답하고, 조사니라고 물어보면 또 조사라고 얘기하고, 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얘 역시도 접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얘의 역할은 어간의 모습을 바꾸어 주면서 문법적 뜻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먹다의 원형의 어간은 뭐였어요? 이 먹가지였죠. 근데 이 먹이다가 되는 순간 먹이다, 먹이고, 먹이는, 자 어때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까지 생겼죠? 바로 어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어간의 모습을 바꿔준다라는 건 먹에서 이렇게 먹이까지를 만들어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얘가 뜻을 말해주는 어근이고요. 얘가 이제 이 어간의 모습을 바꿔줬기 때문에 접사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뭐냐? 그래서 좀 잡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어간과 어미는 무엇이며, 그죠? 그다음 어근과 접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정돈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물어보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어간과 어미 같은 똑같은 구조인데, 먹다, 먹고, 먹으니, 먹니,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얘기를 했죠. 즉 이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은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면 용언의 활용에서만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렸을 때, 활용을 했을 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는 포인트 자체가. 근데 이 어근과 접사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바로 단어의 형성에서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얘가 합성어냐, 파생어냐, 요 얘기를 할 때 등장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어근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 어미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그냥 없는 거예요. 얘는 없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없는 케이스. 그냥 어근만 얘기하면 돼요. 먹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전에 예시로 들려드렸었던 먹이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얘를 얘기했을 때 먹까지가 어근이고요. 이까지가 바로 접사입니다. 다는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어미는 이 어근과 접사 형성에서 고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결국은 파생어다. 복합어고 파생어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지 어미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용언의 활용, 즉 얘가 변하니 변하지 않니를 물어봤을 때는 어간과 어미를 물어본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단어의 형성, 얘가 합성어니, 파생어니, 단일어니를 물어봤을 때는 어근과 접사를 고민한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왜? 이 먹이라는 게 어떨 때는 뭐가 되고요? 어간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 먹이라는 게 뭐가 되고요? 어근이 되고요. 똑같이 먹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먹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간이 돼버리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들을 반드시 납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뒤쪽에서 나오는 난해한 접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이 얘기 끝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뒤쪽에 남았죠. 뭐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문법적 뜻을 도대체 부여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이건 이제 문장 구조, 피동사동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나는 빵을 먹다 이런 식의 구조가 있을 때 이 먹다라는 서술어는 여기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예요. 이걸 이제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장 성분을 배울 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먹이다로 바뀌는 순간 나는 빵을 먹이다라는 건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먹이다라는 건 반드시 뭐예요? 친구에게 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등장을 해야 돼요. 즉 갑자기 두 개를 요구했던 문장 성분이 세 개를 요구하는 문장 성분으로 바꿔진 거고 문장의 구조도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시키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먹죠. 하지만 지금 먹는 건 누구예요? 친구한테 먹이는 거죠. 그래서 사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간의 형태도 바꿔주고 문장 성분의 필요, 즉 문장의 구성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 피동 혹은 사동의 문법적인 부분도 부여하기 때문에 이 이라는 접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뒤쪽에 용언의 전성어미와 이제 합쳐져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드니까요. 오늘은 반드시 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접사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야.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과를 꾸며주고 이 꾼을 꾸며주는 이 나무 하고 있는 이 꾼을 꾸며주는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한다? 품사를 바꿔준다.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 다음 어간의 모습을 바꿔주면서 문법적인 뜻을 부여한다. 그 유명한 피동문과 사동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구나. 요것까지 납득하는 게 이 접사의 이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100% 나와요. 정말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앞에 가까운 내신이든 여러분들 6월 9월이든 반드시 한 부분에서는 요거에 대한 이슈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품사 바뀌었는데 접사 안 찍고 어미 찍고요. 품사 바뀌었는데 조사 같은 거 동그라미 치고 있는 거. 이거는 이 접사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예문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나오는 문제 예시들은 조금 이 이미지화로 통째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챙겨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얘기되어 있었던 이 접사 이야기들이 조금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근데 이 접사 이미지를 조금 더 잡아드리고 싶은데 또 안 보면 되게 낯설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단어 형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에 이제 단일어가 나온 거고요. 근데 얘는 크게 의미가 없죠. 혼자 쓰고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합어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이 복합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합성어와 이제 파생어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파생어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다? 결국은 어근과 접사에 대한 영역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접사가 크게 세 가지. 뜻을 제안해 준다. 두 번째 품사 바꿔준다. 세 번째 어간 바꿔주면서 피동사동 즉 문법적인 뜻을 바꿔준다. 요 이미지까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생어인지를 조금 이미지가 안 잡혀 계신 분들은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 좀 외워주시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군말, 풋과일, 맨입, 돌배, 참사랑, 개살구, 헛고생, 덧신 이런 것들 전부 다 접사 파트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쟁이, 그다음에 장이, 그다음에 꾀보, 그다음에 여기 스럽, 여기 있는 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되겠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접사라고 보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어떤 얘기냐면요. 요런 거, 이 군에서 좀 얘기가 나와죠. 군 같은 경우는 어떨까? 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군살과 군밤을 정말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 군살은 쓸데없는 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파생어로 들어가죠. 근데 이 군밤 같은 경우는 얘 원형이 뭘까요? 그렇죠, 굽다입니다. 굽다에다 니은 합쳐져가지고 이제 밤이 돼가지고 구운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굽다라는 실질 형태소고 밤도 이제 시제 형태소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얘는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합성어가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 이 개살구나 돌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돌다리, 정말 돌로 만든 다리 같은 경우는 합성어죠. 하지만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야생으로 자라는 뜻으로서 쓰이면, 그러니까 돌배하면 돌로 만든 배는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파생어가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 개살구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개고기 같은 경우는 진짜 멍멍 짖는 도그란 말이에요. 이때는 합성어지만 여기 있는 개살구 같은 경우는 야생의, 쓸데없는 이런 뜻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파생어고 얘는 합성어,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 잡아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스럽이나 하 역시도 자, 뜻을 제한함과 동시에 또 어떤 이미지까지 같이 있냐면요. 자, 복이라는 거는 명사예요. 복이 많다 이런 느낌에서. 근데 복스럽다가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형용사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뜻이 뭐였죠?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자, 품사를 바꿔준다 하면 뭐다? 바로 접사가 되는 거고요. 어감까지를 여기로 이제 해당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하다도 마찬가지죠. 여기 공부를 하다랑은 다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어간 어미고 이제 실질 형태소의 이미지가 있는 건데 얘가 아니라 공부라는 명사에다가 하를 붙여서 공부하다라는 뭐가 돼버렸어요? 동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걸 뭐다? 바로 접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맨날 틀려오시는 이유가 뭐다? 품사를 바꿔주는 건 접사라고 한다라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을 체크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이미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죠?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이 직접 구성 요소도 너무 중요한데 직접 구성 요소는 그것까지도 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자, 그래서 파생어에서의 포인트는 결국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접사에 대한 이해도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도, 이거에 대한 그런 사용 방식들,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했다면, 이 합성어 같은 경우는 이 합성어의 종류와 이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분짓는 그런 지점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단어도 되게 심플해요. 사과 플러스 나무.
뭐 이런 케이스들이 됐을 때 얘도 이제 어근이고 얘도 이제 어근이기 때문에 합성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쪽으로 뒤로 나올까요? 여기가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개념이에요. 뭔 얘기냐면 자 형태소가 3개 이상인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왔던 단어들을 좀 보여드리면 민물고기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민물고기. 얘 같은 경우는 민이라는 접사, 물이라는 어근, 고기라는 어근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접사,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접사가 있으니까 얘는 파생어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접사가 있으면 파생어니까. 근데 이때 이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건 형태소가 많았을 때 그 단어를 만들기 바로 전 단계를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민물고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바라보는 걸 민 플러스 물고기로 보는가 이렇게 그다음에 민물 플러스 고기로 보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민들민들한 물고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민물에 사는 고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뭐가 더 합리적이에요? 이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얘가 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의 뭐가 돼버려요? 단어가 돼버리고 얘는 어근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어근이기 때문에 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의 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합성어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결들이 이제 뒤쪽에 조금 더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비웃음과 코웃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코웃음 같은 경우는 코와 웃음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비웃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비웃, 그러니까 비웃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웃을 묶어주고 여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음을 붙이기 때문에 마지막 직접 성분 단계에서 뭐가 살아있어요? 접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미다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밀다와 닫다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를 붙이기 때문에 접사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죠. 얘네들을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떡볶이 같은 경우는 떡볶이가 아니라 떡을 볶은 것이라고 해서 떡볶이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의 단어가 됐기 때문에 얘를 어근으로 봐서 합성어로 본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직접 구성 성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이런 6월 9월 수능에서도 난이도 있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내신에서는 뭐 무조건 이루 말할 것 없이 항상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직접 구성 성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보시면서 이런 것들도 이미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두 개군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합성어에 대한 형성 분류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뼈대로 잡아들었던 요 복합어에서 합성어 이 접사가 포인트였다면 이 합성어에서는 이 합성어의 구성 방식 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여기 형성 방식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의미 관계라는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형성 방식. 또 하나가 이제 의미 구조. 의미 뭐라고 표현되죠? 의미 관계. 요 두 가지로 이제 파생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고 나서 이제 형성 방식에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괴롭히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 의미 관계에서 이제 대등, 그다음에 의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쪽이 아니군요. 요거가 빠져 있군요. 의미관계 요거로 보셔야겠네요. 네, 종속, 대등, 융합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군요. 그래서 종속 그리고 이제 융합. 요 이미지가 만들어주는 게 이 합성어에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들, 여기 있는 이 형석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합성어까지 왔어요. 자,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합성어가 등장을 하고요. 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요. 또 하나가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어적인 키워드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이 비통사, 통사라는 건 시간의 흐름, 즉 역사적이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문법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라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법이 우리가 체언 뒤에 조사가 오는 게 당연하고 어간 뒤에는 어미가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문법적으로 맞다, 합리적이다라는 뜻이고요. 이 비통사적이라는 건 뭐야? 그렇지 않다, 즉 예외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규칙성에 어긋나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이제 원칙들이 조금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 형성 방식이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과 같은 합성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 용언의 연결형 플러스 용언의 어감, 그다음에 명사 뭐 이런 것들은 국어의 문장의 연결 방식이 맞고요. 이 같은 경우는 어간에다가 명사, 어간에다가 어간, 그리고 비자립적 어근에다가 명사,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역시도 한참 부족합니다. 한참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눠드렸던 프린트를 좀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고요. 비통사적 합성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게 이제 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3개, 그래서 총 10개 패턴들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외우는 거예요. 이미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통사적을 먼저 한번 해보죠. 통사를 좀 납득하면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되거든요. 자, 가장 많이 이제 단어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게 명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자, 예시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 대표적이겠죠. 사과나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양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기 때문에 통사적이네요. 자, 두 번째가 관형사 플러스 명사. 체험도 괜찮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새엄마 같은 경우가 되겠죠. 왜? 우리 꾸며주는 말이 이제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수식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형사가 있고 이제 부사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관형사 같은 경우는 뭘 꾸며주고요? 명사를 이 체언들을 꾸며주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부사는 이제 용언을 기반으로 한 이 나머지 것들,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걸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 같은 경우는 체언이기 때문에 관형사가 꾸며주는 게 이상하지 않죠. 그럼 이상한 게 꾸며주면 이제 비통사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이미지로서 자, 부사 플러스 부사 역시도 괜찮다고 봐요. 이제 잘못처럼 이 부사와 부사가 만난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면 부사가
다른 것들을 꾸며주거나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 큰 문제는 없거든요. 부사가 부사 꾸며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죠. 네 번째, 그 다음에 2번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부터 볼까요? 어간에다가 어미가 오고 그 다음에 어간이 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휘다와 이 감따를 합쳤을 때 얘를 휘, 어, 감따라고 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얘는 어간, 얘는 어미. 얘가 그래서 연결어미예요. 이 종결어미 대신에 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을 해주는 연결어미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어간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랑 이제 더불어서 같은 결인데 어간 다음에 어미 다음에 체온이 오는 경우, 명사가 오는 경우 역시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작다가 있죠. 작다가 있고 형을 합치는 데 있어서 얘가 얘를 꾸며주려면 이제 관형 어처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 대신에 은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전성어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얘들 합쳐주면 작은 형이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어간 다음에 어미, 전성어미거든요. 전성어미 다음에 이 체온이 오는 건 이상하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충분히 문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어간어미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고요.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이 이제 세트인데 얘가 이제 문장 구조, 성분 구조가 좀 괜찮으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요. 조사가 생략된 느낌. 얘네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힘들다. 예시부터 볼까요? 그다음에 힘쓰다. 그다음에 앞서다. 실제로 이제 문제로 나왔었던 예시들입니다. 얘 부셔보면 힘이 들다가 이제 숨어져 있고요. 얘는 힘을 쓰다가 이제 숨어져 있고요. 얘는 앞에 서다가 이제 숨어져 있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얘를 표현을 했을 때 이제 주어 서술어. 그다음에 목적어 서술어. 그다음 부사어 서술어. 요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간다? 전부 다 이제 통사로 들어간다. 애들 전부 다 통사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런 뉘앙스 정도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사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비통사를 받았을 때, 자, 어디랑 매칭을 하시면 되냐면 요 2번, 3번, 특히나 이 2번이랑 이제 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번이 될 텐데, 첫 번째가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죠. 명사를 꾸며주려면 관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척척박사, 그 다음에 이제 부슬비. 그런데 좀 팁을 드리면 좀 부슬부슬, 똑똑 이렇게 음성 상징어 아이들 있죠. 얘들은 전부 다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1번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슬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명사와 명사가 합쳐져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거든요. 이 부슬비 같은 경우는 부사와 명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통사로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간과 이 어미 부분을 이제 나누는 부분들인데, 자, 원래는 어간 플러스 어미 플러스 어간이 오는 게 정상이라고 했었죠. 근데 뭘 날려버립니까? 얘를 이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그샘플에 이제 휘다 플러스 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원칙은 뭐였죠? 휘어 감다였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휘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뭐예요? 얘도 어간이고 얘도 바로 뭐가 돼요? 어간이 돼버리는 거죠. 얘랑 얘가 같은 게 없어진 어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간 나오는 거는 문법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비동사적 합성어구나 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은 어떻습니까? 3번 똑같아요. 어간 다음에 우리 전성어미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체온이 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얘가 날아갑니다. 자, 이그샘플 볼까요? 여러분도 익숙하신 단어일 텐데 원래는 덥은 밥이 돼야 돼요. 덥다가 원형이기 때문에.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씁니까? 뭐라고 쓴 거야? 덮밥. 왜 그래? 이렇게 쓰죠? 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간 다음에 어미가 와야 정상인데 체온이 바로 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뭐라고 부른다? 비동사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요거 외워주세요. 요게 바로 이 통사와 비동사를 구분하는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예시 하나씩 정도는 가지고 왜 얘가 통사고 왜 얘가 비동사인지를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 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읽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요 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읽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걸 알고 있으면 이 단어가 5초면 풀려요. 5초면 그냥 풀리는 문제가 될 거고요. 모르면 이제 헷갈리겠죠. 자, 접칼은 원래는 뭐였어요? 접은 칼이 돼야 되는데 이거 날라갔죠? 그러니까 아까 3번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검불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검꼬불다예요. 검다와 불다가 합쳐졌으니까. 이거 날라갔으니까 이제 2번이 되겠죠. 보슬비 같은 경우는 보슬보슬 부슬부슬 얘가 부사예요. 부사에다가 뭐 나왔으니까 명사 나왔으니까요. 얘 부사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번이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얘가 통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슬비 돼야 되겠죠. 얘가 되려면 이제 검고 불다. 얘도 이제 접은 칼.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어, 형성어, 분류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알려드리는 건데 이 접사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접두 머리 두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우리 지금 뒤에 붙는 아이들을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접두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접사의 역할 1번 뜻을 꾸며주는 역할밖에 못하거든요. 대부분 한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99.9%. 전미사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을 다 합니다. 즉 뜻을 꾸며주는 건 당연하고요. 품사를 바꿔주거나 이 어간 바꿔가지고 사동접사, 사동피동 만드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어디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접미사만 하는 부분이라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기준으로 조금 납득을 하시는 게 이 접두사와 접미사를 구분짓는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됐죠? 그 다음에 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로마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거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두 가지가 만들어졌을 때 서로의 이 단어의 이 의미 관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수식하는 종속합성어가 있어요. 돌, 다리, 국, 그릇, 걸어가다. 이거 바꾸면 다리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릇국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만든 다리, 국을 담는 그릇, 그죠? 걸어가다.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만드는 게 이제 종속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등합성어, 종속과 다르게 앞뒤를 바꿔도 그대로 됩니다. 말과 소, 그다음에 오고 가다, 그다음에 검불다, 불검다, 높고 푸르다, 푸르고 높다 다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뭐 남녀 이런 거 연함으로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의 느낌이 아니라 서로 대등의 느낌이 됐을 때 대등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이제 융합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쳤는데 새로운 뜻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가시와 방석.
만약에 방석이 진짜 가시로 만들면은 얘는 종속합성어거든요. 하지만 얘는 무슨 뜻이에요? 불편한 자리죠. 새로운 something new의 뜻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융합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과 산으로 쓰면은 이제 대등합성어가 되겠지만 자연의 뜻을 만드니까 융합. 그죠? 돌아가다가 진짜 이게 돌아서 가는 거면은 이제 종속이나 대등이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얘는 융합이 돌아가시다의 느낌이 되는 거니까요. 춘추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가을과 봄을 뜻하는 건데 이제 나이가 되는 거고요. 밤낮 같은 경우도 진짜 밤과 낮이면 대등인데 밤낮 이게 늘 매번 이런 뜻으로 가면 이런 융합 합성어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피땀 같은 경우도 진짜 피와 땀이면은 대등인데 피땀이 이제 노력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들은 융합으로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납득하셔야 되는 이 단어론에 대한 형태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이어와 동음어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지만 좀 의미가 있죠. 결국은 뭐와뭐의 구분이에요. 결국은 당이어와 동음어는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이게 가끔 사전형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손 있고 여기에 이제 손 있고 여기 아래에다 1번, 2번, 3번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와 이거의 의미는요. 이게 동음 이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1번 내부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다이어라는 뜻입니다. 이게 뜻은 조금 다른데 뜻은 이제 조금 다르게 쓰이는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얘기라는 뜻이거든요. 특히나 이 손 같은 경우는 핸드, 즉 우리 사람의 손이잖아요. 근데 이게 손이 크다. 요리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손이 빠르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이제 막 작업 능력치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발도 이제 발이 넓다. 이런 부분들이 이 손에서 다 파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우리 집에는 이제 손이 많아서 일이 빨리 끝났다. 이런 것도 이제 노동력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예요? 다이어의 이미지라는 거죠. 근데 이 2번의 손이 이제 뭐가 됩니까? 게스트. 손님이 됐을 때. 이때는 이 핸드의 느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는 뭐다? 동음 의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 손에서 파생되는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다이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저 부분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 EBS 좀 잘 정리하시고 같이 나눠드린 과제물까지도 좀 풀어보시면서 우리 이미지를 좀 형상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고 고생했습니다.